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념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연간 약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치는 경험적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점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면 경제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5%를 넘어서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3% 구간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매출 성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기업의 매출이 연간 510%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도 35% 수준을 유지하면 소비와 생산이 함께 증가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바로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나쁜 인플레이션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단기간에 3050% 급등하거나 전쟁과 같은 변수로 인해 생산과 물류가 차질을 빚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GDP 성장률은 1% 수준인데도 물가는 5%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앙은행도 정책 선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0.25%에서 1% 이상 인상하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는 유지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710%까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0% 이하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12% 수준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체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본은 장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0% 이하에 머물렀고 경제 성장률도 1% 이하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디플레이션도 존재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연 35% 이상 증가할 경우 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디플레이션은 다릅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0%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됩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소득이 정체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가 연간 23%씩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수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소비하기보다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는 계속 미뤄지고 경제는 점점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금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돈을 공급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유동성 공급은 사실상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GDP 대비 통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1%에서 1.25%로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합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약 1020%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통화 가치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 유출과 함께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꾸준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보수적인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